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건설업계 16위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 그러니까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는 대폭 삭감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갓 잡은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플러스에서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각국의 핵무장 움직임, 군사 전문가 이세환 기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갓 잡은 경제 소식은 뭔가요? 며칠 전부터 안 좋은 소식이 퍼지던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오늘 아침 기업구조 개선 작업, 일명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 워크아웃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중에 좀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어떤 회사의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서 잠시 이제 빚 갚는 걸 멈춰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태영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설사죠. 아파트 브랜드 대시항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국회 제2의원회관 등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SBS를 세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런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일단 워크아웃이 되면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채권 행사를 일단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이제 정하는데요. 이 태영건설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은 오늘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이제 중단을 하고요. 2주 안에 1차 협의회를 거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러니까 실사를 어떻게 할 건지랑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정하는 이제 계획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야,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 얘기가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가 일단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예. 지금 태영건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보증을 서준 게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한 3조 9천억 원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태의 가장 주범은 PF 보증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 사실 태영건설 규모의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바로 이제 PF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근데 워크아웃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법정 관리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트랙이.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잠시 이제 빚을 뒤로 밀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리면 아예 이제 영업 활동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채무가 동결되는과 동시에 사실은 기존 수주 계약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라는 일종의 어떤 완충 장치를 두는 거고,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수술대에다가 눕혀놓고 수술하는 거고요. 워크아웃은 이제 아프긴 아프니까 약도 한번 먹여보고 그다음에 뭐 팔도 한번 주물러 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눕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시킨다라는 쪽이 더 강한 걸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앞서 PF 보증승 금액이 3조 9천억 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PF 보증을 많이 서나요? 일단 PF 구조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초기 단계 땅만인 상황에서는 사실 부동산의 대규모 개발 계획은 사실 그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 시행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토지를 샀다 하더라도 큰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신용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거죠. 그때 이제 건설사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서 그 프로젝트가 뭐 땡땡땡 아파트 이제 브랜드로 간대라고 하면 사실 큰 규모의 자금을 또 조달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집이 지어지고 분양해서 차익을 남기면 사실은 이 PF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락기이다 보니까 예. PF 사업장들이 하나둘씩 좀 어려워지고 사업 자체가 이제 엎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미분양 물건까지 쌓이고 결국 이 PF 보증이라는 게 반드시 다 회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약한 거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클 수 있는 건데요. 계속 이제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폐업과 휴업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면 그 파장이 다른 중소형 건설사 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태영건설 사태가 태영건설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건설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은 일단 이런 부분을 진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태영건설의 위기가 지금 건설업 전반의 위기라기보다는 이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라서 생긴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수치를 좀 보면은 태영이 이제 다른 업체들과 함께하는 작업보다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자체 사업이 좀 많고요.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거의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 480% 정도 되고 이거는 시공능력 평가 35위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치들 때문인지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건설업의 위기가 아니라 태영의 위기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가 맞습니다. 보군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으로 위기가 번지는 걸 좀 막기 위한 해석으로 좀 보이고요. 예. 이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일단 태영건설과 관련된 PF 사업장이 한 60곳 정도 됩니다. 근데 상황이 좋은 곳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보증이 필요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분양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제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공사를 아예 바꾸거나 아니면은 아예 사업 계획을 다시 짜와라 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든지 하고 이도저도 어려우면 그냥 토지를 중심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태영건설이 공사한 곳 중에 이 분양이 진행된 곳이 한 20곳이 넘거든요. 근데 거의 2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12,000가구는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큰 뭐 차질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엎어지면 그동안 받았던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분양대금은 돌려주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자 부담은 온전히 뭐라고 할까요? 고객들, 입주 신청을 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의 자구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워크아웃은 채권단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빚을 좀 밀어주는 만큼 그러면 어떻게 정상할 거냐?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명도 잘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계열사를 매각하고 아니면 있던 주식도 처분하고 펀드도 조성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자금인지는 아까 이자 부담 말씀하셨지만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쟁점이 대주주가 고통분담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이 개인 사재를 털어서 자구책에 힘을 보탤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SBS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 규모의 건설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충격을 받나요? 맞습니다. 이 금융사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건설이 한 7천억 원 정도의 금융권 대출이 있고요. PF 보증은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데 워크아웃으로 회생한다고 해도 PF 부실 문제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위기가 전이되는 양상을 보면은 건설사들이 쓰러지고 이 건설사들이 일으켰던 대출과 보증이 망가지면서 금융사로 이제 부실이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은 어떤 금융회사가 지금 결부되어 있나요? 일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KDB 산업은행 여기가 이제 PF 대출이 한 1,300억 원 가량 정도 있고요. 단기 차입금도 있어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KB 국민은행이 한 1,600억, 그다음에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한 수백억 원대 대출이 또 있고요.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도 돈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권단은 이제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손실이 잡힐 수가 있고요. 이 간접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 신용평가에서 태형건설 신용도를 확 낮췄거든요. 네. A-에서 CCC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손실 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 충당금을 추가로 또 쌓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또 금융사는 수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번 태형건설 사태가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PF 전체의 부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오히려 비은행권, 그러니까 은행권 말고 비은행권의 지금 PF 대출 연체율이 거의 1분기 만에 한 4배가량 이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터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6위에 건설사가 이제 워크아웃 신청하니까 이 파장이 더 커지는 거고요. 예. 이게 한국은행은 다만 이제 이게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올해 4월부터 PF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대주단 협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손들 채권자 중에 큰 손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업장들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원금 예. 상환 좀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일부 깎아준 형태로 위험도를 좀 낮췄는데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하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믿고 싶습니다만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네. 저축은행 부실이 그때 PF 부실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때는 이제 저축은행이라는 특별한 이제 금융업권에 예. 이 충격이 되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다. 쏠림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연체율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예. 사실 지금은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나눠지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래도 위험이 적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PF 문제가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하느는 아무래도 이제 한번 잘못된 기대가 형성이 되면 예. 그거 자체로 또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뭐 저출생 얘기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이 저출생을 좀 타개하자는 이제 지원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내년도부터 이제 실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특례 대출은 뭔가요? 일단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고요. 주택 구입 자금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도 접수를 받습니다. 아, 금리랑 지원 자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주택 구입은 최저 한 1.6% 금리에서 5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사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 예.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원 기준은 뭐 일단 아이를 낳은 가구여야 되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는데 소득 기준이 좀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순자산이 4억 6천 9백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이 꼭 결혼 여부를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세태를 반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6%면 아마 이 금리 수준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면 1.6%는 파격적이고요. 예. 5년 이후에는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또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대금리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가능한데 대부분 소득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5억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자녀를 추가로 더 낳으면 네. 금리를 또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0.2% 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거라서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럼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거냐? 여기에는 또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아까 1.몇%라고 했는데 자녀를 7명 두면 마이너스 금리인데 국가가 돈을 주는 건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줘야겠죠. 그 정도면. 그럼요. 아이가 태어난 가구는 무조건 이 조건을 따져보고 잘 신청하면 혜택을 그래도 받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관련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불능에 피해를 안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핵무기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적인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군사 전문가 이세환 기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또 남다른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기자님 채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아주 경청하고 많이 모니터했었는데 요즘은 전쟁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반격이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이제 우크라이나도 인정을 하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총참모총장하고도 관계도 껄끄럽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세요. 서방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뭐 25억 달러, 몇억 달러 막 지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냥 전쟁하는 데만 쓴다고 착각하거든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예. 행정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가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급여도 지금 그래요? 잘 못 주고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지원금이 철저히 전쟁 현장에만 투여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에 다 네. 두루 쓰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정신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까지 네. 불거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을 저지해왔던 다양한 국제 협약들이 하나씩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들이 뭐가 있었었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NPT가 있었죠. 예.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해서 예. 이게 68년에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70년부터 발효가 된 건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67년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5나라예요. 이 5나라 외에는 핵무기를 가지지 말자. 예.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치사하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비준이 돼서 이제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남수단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경제 제재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요게 잘 그나마 이제 유지되어 오다가 네. 이 냉전 시절에 보니까 이제 70년대가 되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치르면서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껄끄럽게 봤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핵 개발을 철저히 막았고요. 예. 미국 이상으로 그 위성국들의 핵 개발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게 소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을 때 연료를 소련이 공급을 해줬거든요. 예. 예전에. 근데 북한이 여기다 손을 대면 예. 연료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다음부터.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 냉전 시절 70년대 때 이 미소 양국이 가지고 있던 핵 무기 숫자가 일단 10,000단위를 넘어갑니다. 핵탄두가 10,000개가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양쪽 합하면 거의 10만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측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핵무기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네. 유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만나서 요거를 좀 어떻게 감축을 해볼까? 네. 제한을 해볼까? 그래서 1972년에 솔트라고 있었죠. 예. 전략 무기 제한 협정. 예. 요게 이제 발효가 됐고요. 이게 79년에 다시 한번 연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냉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제 스타트 1이라고 해서 이건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에요. 네. 이제 제한하는 거에서 넘어서 감축까지 하자. 더 이제 더 못 만들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요게 한 번 더 이제 연장이 된 게 2010년이었죠. 스타트 2였는데 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이게 5년 연장했거든요. 예. 얼마 안 있으면 끝났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중국과 굉장히 연대를 강화하면서 예. 반미 다 모여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타트, 그러니까 뉴 스타트 협정이었는데 이 협정이 다시 연장되기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앞서 잠깐 냉전 지나고 나서 핵탄두를 감축하자라는 협의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실제 핵탄두 숫자가 줄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감시단을 파견했어요. 아. 감시단도 파견하고 위성 자료도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약이 지켜졌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요즘 뉴스타트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연장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네요. 네. 자, 그런데 요즘 이 핵무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어떤 뭐랄까요? 행보를 보이는 게 중국이더라고요. 네, 네.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만큼 만들어야겠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뭐 260개부터 500개까지 다양해요. 편차가 이게 크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싱크탱크 기관에서는 1000개가 이미 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중국이 제대로 되는 핵 전략을 완성한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2018년에 와서야 중국이 제대로 된 핵 전략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정거리 15,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네. 다탄두 핵 ICBM을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무렵에 다시 한번 SLBM 8,000km 나가는 SLBM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타임 스케줄로 핵탄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핵탄두 숫자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게 핵 투발 수단이거든요. 투발 수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이제 써먹느냐. 이게 예. 핵 3총사가 있어요. 예. 전략 폭격기, 예. 그다음에 ICBM, 예. 그다음에 잠수함이죠. 잠수함. 네. 이제 잠수함에서 SLBM을 씁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SLBM을 이제 8,000km 날아가는 걸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새로운 신형 잠수함도 지금 건조 중입니다. 이 신형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전의 잠수함이 핵탄두를 12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신형 잠수함은 24발까지 쓸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국이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폭격기를 개조했는데 예. 이게 좀 성에 안 찼어요. 그래서 중국이 예전부터 뭘 개발했냐면은 마치 미국의 B2 폭격기 같은 예, 예. 스텔스 폭격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면은 이 네. 뭐라 그럴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만간 이게 선보일 거다. 이렇게 되면 일단 구색은 갖추는 거죠. 예. 핵 3총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중국이 핵에 대해서 진심으로 투자하고 방비를 세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뭔가 안보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는 게 있나요? 제가 보는 뭐 저야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싸움을 많이 하지만 뭐 미국이 중국 본토를 뭐 타격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길 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핵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미국하고 똑같은 타입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가진 만큼 갖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핵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도 핵무장에 대해서 나도 할래라는 소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요즘은 핵무기 나도 갖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서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불행하게도 아시아에 모여 있습니다. 전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만이 있고요. 대만, 그다음에 이란도 있고요. 이란, 그다음에 일본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고요. 일본도요? 네. 그다음에 호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네, 네. 포함이 되군요. 네. 제가 외신 봤더니 빈살만도 핵 얘기를 간간히 하던데. 이란 때문이죠. 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란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쳐 없애야 돼요. 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국가예요. 그게 헌법에 헌법에 있어요. 이란은.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래서 이란도 핵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뭐 미국하고 합의했다가 다시 파기됐죠. 예. 근데 중동 국가에서 이 시아파 라이벌이 누굽니까? 사우디네. 그렇죠. 사우디도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개발한다면 사우디도 좌시할 수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란, 사우디가 또 핵무장 한다면 옆에 있는 UAE라든가 다른 국가들도 줄줄줄이 나.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었을 때는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네.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을 가져도 되는 국가로 인증받은 국가는 5개였는데 그 국가들만 위험한 수리탄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도 5개 국가가 사고만 안 치면 네. 들 나는 수준인데 만약에 지금 댐이 터져서 여기저기서 다 핵탄두를 갖고 있겠다고 한다면 어떤 위정자, 어떤 정치가의 오판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오류라든가 네. 이런 걸로 어디서 하나 터질 가능성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악몽이 뭐냐면 예. 그런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국가에서 만에 하나라도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뻔했었거든요. 언제요? 냉전이 해체되면서 아, 냉전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위성 국가들 중에 네. 특히 우크라이나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때 네. 얼마나 국제사회의 리더들이 허술한지를 확실히 느낀 게 네.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위성 국가들이 분리 독립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해라라고 했다가 가만히 뚜껑 열어봤더니 우크라이나 영토 위에 그렇게 많은 핵탄두가 있는 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예,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야 우크라이나 니네가 다시 어떻게 가져가든 핵탄두를 니네가 도로 소련이었던 러시아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그것을 가져가서 폐기하기로 했고 그 네. 돈을 미국이 냈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누락해서 나중에 이런 해프닝이 불거질 정도까지 된다면 네. 그 당시에는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국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핵탄두를 만약에 진짜 장착하게 된다면 큰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궁극의 전략 무기를 갖게 되면 그 상대방 라이벌 국가는 반드시 그걸 손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예.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아 예. 예. 근데 이미 북한이 가져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그 침공에 대비하는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물고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예. 뭐 줄줄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전 세계 안보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네. 이런 고리들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냉전 때는 러시아도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도 미국도 이렇게 핵을 더 다른 국가 심지어 우방이 갖는 것도 막아왔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지금의 흐름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미국은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한 뭐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있나요? 뾰족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건 있죠. 뭐예요? 동맹의 강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동맹의 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핵은 안 돼. 대신 호주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호주에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또 예. 했거든요. 예. 그 기술을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핵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예. 어떤 추진체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조금 느슨하게 해준다. 이건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이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호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미국이 철저히 막아왔던 건데 네. 지금은 못 막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막는 겁니까? 일부러 안 막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일부러 안 막지는 않지만 예. 그 자기들 동맹국의 전략 무기의 역량을 어느 정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네. 원자력 잠수함,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예. 그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그 주변 동맹국들의 그 전략적 역량을 좀 강화하는 편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동맹국들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전처럼 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나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경찰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경제력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라는 라이벌이 예. 미국이 한 10년간 그 전략적 침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 실수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중국이 굉장히 커버렸죠. 그다음에 예. 중국이 여러 면에서 지금 미국한테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군사, 경제 부분. 근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도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중국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는 걸 중국은 굉장히 고소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란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미국을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북한조차도 미국이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걸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예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은 많은 부분이 돈독한 사이로 보이지만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언제든지 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핵탄두 숫자를 계속 늘리는 거를 지금 러시아가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러시아도 이걸 희망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희망까지는 아닐 거예요. 네. 분명히 희망까지는 아닌데 러시아는 사실 충분히 그래도 기술력으로서 네. 중국을 핵 무력에 있어서 앞설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 네. 이거 미래의 적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는 코앞에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중국만큼 자기 편이 없어요. 지금 예.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데 물주가 중국하고 인도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그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량이 2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중국한테 어떤 경고를 날리거나 어떤 뭐 어떤 제스처를 보낸다 생각하기 힘들죠. 지금은. 그렇군요. 네. 지금 상황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요. 러시아도 중국을 제재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상황적인 상황이 아니고 네. 미국도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이런 기저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우방 국가들이 하나씩 만든다고 했었을 때 못 만들게 달래주거나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남은 카드가 전혀 없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대부분 나라들이 NPT에 가입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NPT 조약이 있으니까 네. 이 NP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든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진짜 결심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이걸 탈퇴해야 돼요. 예. 탈퇴해야 되는데 탈퇴하는 순간 만들겠구나라고 해서 뭐 경제 제재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일본, 한국, 호주 이런 경우는 미국하고 동맹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이걸 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추세대로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가 조금씩 핵탄두를 보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잠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이런 추세가 계속됐었을 때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장 우범 지역으로 꼽으세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죠. 한국, 일본이에요? 네. 중동도 아니고요. 네, 한국, 일본.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 국제 핵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한국과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고 분류시켜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예. 여러 가지 기술이 같이 융합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완성해놨어요. 그렇죠. 우린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완성해놨으니까 이것만 합치면 돼요. 그래서 이 합치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기 뭐 중수로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도 있기 때문에 예. 결심만 하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짧게는 3개월 적어도 1년 안에는 충분히 핵탄두를 의미 있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국제 전략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제가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핵만큼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실제 20세기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누가 침공하거나 그 나라와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전쟁을 한 사이가 있느냐. 미국이야 이제 뭐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네. 나라니까 예외로 하고 그 말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명제가 돼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우크라이나가 만약 핵을 포기 안 했다면 러시아가 저랬을까요? 전 이걸 생각해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네.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협박했어요. 뭐라고요? 만약에 우리 나토에 안 받아주고 EU 안 받아주면 우리 핵 개발할래 이랬거든요. 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 자기 지지 세력한테는 우리 나토 가입한다고 해놓고선 러시아한테는 우리 나토 가입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 명의 상태한테 다 거짓말한 거예요. 공갈을 하고. 예.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예. 왜 서방이 화들짝 놀랐을까?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핵을 개발할 역량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아주 몇 발이라도 우크라이나가 핵을 내놓지 않았다면 예.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저기 그 소련에서 러시아로 분할될 때 네. 그때 핵탄두를 몇 개만이라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네, 네. 함부로 러시아가 침공했겠냐 그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앞서 질문 드린 걸 다시 한번 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핵 전문가들이나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가장 우범 지역을 한국과 일본으로 봤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나 일본마저도 핵을 개발하게 되면 네. 그럼 이 지역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안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게 냉전에 있었던 상호 확증 파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똑같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상대가 총을 들고 있는데 예. 난 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나도 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자꾸 생각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원래 방어 무기는 예. 공격용 무기의 100배가 돈이 들어요. 개발하려면. 그래요. 예. 아. 근데 북한은 방어 무기 생산할 필요가 없죠.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네. 펀치만 계속 만들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가드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도 요즘 이제 펀치를 많이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 펀치가 뭐 쟤네는 뭐 헤비급 선수 펀치인데 우리는 라이트 플라이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판단 아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 무장을 하려는 국가들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될 거로 보이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호주의 예가 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예. 좀 최근에 있었던 네.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게 전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도 SLBM을 탑재한 잠수함.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수함의 추진체만이라도 음.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얼마 전에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런칭했거든요. 예. 근데 잠수함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잠수함 갖고 쫓아가야 돼요. 아. 그런데 이게 잠수함이 예. 쫓아갈 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예. 그 비슷한 뒤에서. 속도로. 예.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쫓아가다 걸려요. 아. 그래서 어떻게 쫓아가야 되냐? 지그재그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안 걸려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음탐에 좀 덜 걸려요. 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속도가 똑같고 이게 다 배터리 용량이 똑같다면 네. 지그재그로 쫓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체는 뭐예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런칭한 게 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설득을 해서 잠수함의 추진체만이라도 원자로 간 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방부의 중장기 그 계획들을 보면 경항공모함이라든가 그동안 우리에게 금기시됐던 단어들이 네. 막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대로 되면 어찌 보면 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이 사실은 다 조금씩 없애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쪽에서 하나를 뭔가 만들면 이쪽도 그럼 그 핵탄두 직전까지인 이런 것까지는 우리도 할래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진짜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예. 아름다운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만 발전됐다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너무 순수했나요? 예, 근데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게 욕망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쟤네가 저거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 더 앞서 나가야 돼.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굉장히 불안한 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죠. 예. 하필이면 예. 슈퍼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전교 5등인데 우리 반에 1등부터 4등까지 다 있는 다 있는 건데. 진짜로. 와.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지금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냐. 예.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거예요. 예. 과연 우리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만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문서화로 받은 건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사실 아쉬운 거죠. 예. 그리고 자꾸 저쪽으로 눈길을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뭔가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전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가장 크게 연결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미 대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네들한테 돈을 덜 쓰고 싶어. 예.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덜 쓰기 위해서 니네가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앞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뭐 핵무기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는 네, 사람이라서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국제적으로 앞서 이제 협약들이 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좀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 협약이 유효한 어떤 수단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이게- 들어서 네. 누군가가 저는 핵탄두 줄이겠습니다. 안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몰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북한이 걸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약이 있으려면 예. 서로 확인이 가능해야 해요. 근데 북한이 그걸 거부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이제 IAEA에서 조사단이 와도 엉뚱한 데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도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내놓은 2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약이 의미 있게 되려면 예. 상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조약은 굉장히 불안한 조약, 사실 쓸모없는 조약이 되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 소견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 그리고 이미 북한이라든가 다른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나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역량들을 봤을 때 국제적으로 아무리 봐도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도 그게 신뢰관계를 갖고 유지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특히 돈 있고 기술 있는 나라한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왜? 돈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북한도 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해냈는데 우리가 못할 건 없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궁극의 전략 무기를 갖게 되면 어떤 다른 쪽으로도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네. 국방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방 체제가 냉전형 체제거든요. 북한 때문에 네.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체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게 더 유혹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유혹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느냐 이 고민이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큽니다. 짧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핵을 가졌을 때 정쟁 억제력이라든가 네. 방위비 감축이라든가 네. 국제사회의 핵을 확산하는 기조 속에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유지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핵을 갖게 되면 치러야 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피할 수 없고요. 그래요? 예.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경제 제재가 있죠. 아, 경제 제재가 있죠. 예.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 파키스탄은 파탄 직전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기사회생한 거고 이제 파키스탄 이제 기지를 써야 되니까. 예. 또 하나 우리가 만들면 예. 그동안 참고 있던 나라들이 참지 않겠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가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너무 큰 주제인데 네. 뭐 마음이 좀 찹찹하고 네.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대비를 하겠죠. 네. 종종 나와주세요. 이것도 너무 급변하는 상황인데 누구도 조망을 안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 기자인 이세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오늘도 값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015B의 잠시 길을 잃다입니다. 핵 확산 조짐이 있는데요. 부디 잠시만 길을 잃었던 길을 헤맸던 행보이길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